오늘은 이제 Reasoning 2, Proposition and Inference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Reasoning under Certainty 그랬는데 오늘은 확률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우에 확실성, 그러니까 100% 확률을 가지고 우리가 사실이라고 하면 진짜 100% 사실이고 이런 명제들이 구성이 돼서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100% 확신을 가지고 그런 결론을 내리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루는 건 확실성 하의 추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이 프로포지션 명제의 정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하고 그 명제의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양한 프로포지션에 대한 에스펙트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기대를 많이 하시는 이 KB, knowledge base를 지식 베이스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knowledge base를 이렇게 쉽게 구성해서 이런 단순한 형태로 만들 수 있구나. 그래서 그 KB에는 팩트와 사실과 그 다음에 룰로 구성이 된 KB, knowledge base의 가장 단순한 형태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사실은 knowledge base를 구축하는 것이 여러분이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제 knowledge engineer라고 하는데 지식공학자의 이제 기본적인 job, 롤이 바로 knowledge base를 구축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는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여러분 아마 오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knowledge base의 여러 가지 사실과 사실이라고 하는 건 그 자체가 그냥 truth죠. 진실인 사실과 그리고 룰이라고 하는 거 이따가도 보시겠지만 이러한 조건이 만족이 되면 다음과 같은 추론된 새로운 명제가 truth라고 얘기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이제 룰인데 그 팩트와 룰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궁금한 어떤 명제들에 대해서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추론할 수 있는 그래서 사실과 규칙을 사용을 해서 뭔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그걸 이제 우리가 추론한다 그러는데 그래서 knowledge base가 있다면 한쪽에는 inference engine이 있습니다. 추론 엔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은 오늘 이제 backward chaining, forward chaining, 전방 추론, 후방 추론 두 가지 테크닉에 대해서 오늘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데피니션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수업 전에는 데피니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드라이하죠. 네, 그래서 조금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바로 집중력이 떨어질 텐데 역으로 얘기하면 지금이 대단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지금 잘 이해를 하셔야 이제 후반기에 본격적으로 우리가 지식 베이스, knowledge 베이스와 그 다음에 인프루언스 엔진에 대해서 다룰 때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프로포지션이 무엇인가? 프로포지션은 한국말로 번역하면 명제입니다. 명제. 근데 명제에 대해서 이해하기 앞서서 우리가 지난주에 constraint, 제약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먼저 제약 조건과의 관계 속에서 프로포지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프로포지션은 statement about world입니다. 세상에 대한 문장. 되게 딱딱하죠. 그러면 여기 world, 세계라고 하는데 이게 세상, 세계가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 자체를 월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좀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statement about the problem world, 문제 세계에 대한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에 대한 어떤 설명, 문장이 바로 프라포지션입니다. 명제. 자, 그런데 이게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얘 자체가 제약 조건을 제공을 한다. 그 여러분이 해결하는 문제 안에 이게 진실일 수도 있는, 즉 그 제약 조건이 그 만족되어야 하는 그러한 제약 조건을, 그 세계 속에서 만족되어야 하는 제약 조건을 명제로 표현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해결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것이 만족되어야 하는, 여기서는 이제 진실 true가 되기 위한 제약 조건이라고 했는데, 뭐 거꾸로 얘기하면 만족되어야 할 제약 조건이 바로 명제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명제는 true냐 false냐, 제약 조건이 만족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 개념이 항상 수반된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약 조건은 두 가지로 표현이 된다 그랬죠. 익스텐션과 인텐션. 익스텐션은 뭐냐면 이 제약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합법적인 각각 변수의 값들의 조합을 익스텐션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인텐션은 반면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합법적인 값들의 조합을 다 나열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포뮬라로, 우리는 이걸 이제 프로포지셔널 캘큘러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인텐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공식으로 표현한 것, 그래서 한 줄로 나타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우측에 있는 이 인텐션, A는 B보다 작거나 같아야 하고 B는 3보다 작아야 하고 B는 C보다 작거나 하고, 근데 이것들이 전부 다 AND 오퍼레이터, 그러니까 다 동시에 이것도 만족이 되고 이것도 만족이 되고 이것도 만족이 되고 이렇게 이제 오퍼레이터로 붙어 있는 이제 복합 명제인데, 이게 인텐션이면 익스텐션은 뭐라고요? 이 제약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합법적인, 여기 이제 우리가 쓰는 변수는 A, B, C 세 개밖에 없으니까 각각의 A, B, C의 이 제약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가능한 값들의 조합, 이 익스텐션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이렇게 인텐션이 간단한 포뮬라로 되어 있으니까 익스텐션의 지금 조합 개수가 상당히 적죠. 그런데 만약에 인텐션이 복잡하면 익스텐션, 무진장, 길고 아마 또 그것을 그냥 바로 또 일일이 계산해낸다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프로포지션과 컨스트레인 두 가지 단어가 상호 어떻게 정의에 연관되는지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프로포지션은 우리가 해결하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그 세상에서 문제에서 만족시켜야 할 제약 조건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프로포지션이 무엇인지 설명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는데, 얘가 이렇게 제약 조건을 제공하다가 보니까 얘가 이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익스텐션 레프레젠테이션, 그러니까 합법적인 값들의 조합을 쭉 나열하는 것에 비해서 매우 논리적으로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되게 간결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해하기 쉽죠. 그러니까 아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익스텐션을 줘버리면 도대체 이 조합이 뭐에 대한 조합이야 할 수 있지만, 여기 인텐션에 있는 이 포뮬라를 보면 이게 이런 의미구나.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시멘틱, 우리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는 신텍스와 시멘틱 두 가지를 구별을 합니다. 신텍스는 이제 문법을 얘기하고 시멘틱은 그 문법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 미닝을 얘기를 하는데, 일단 이렇게 표현을 인텐션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자체가 신텍스이긴 하나 우리가 이미 이게 매스메리컬 또 캘큘레이스에서 쓰는 어떤 오퍼레이터 연산자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직관적으로 이게 어떤 시멘틱 의미를 갖는구나 라고 하는 걸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프라포지션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는 이와 같은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매우 간결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해독하기, 이해하기 쉬운 그러한 아주 논리적인 문장, 표현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프라포지션을 사용을 한다. 그 다음에 후반기에 여러분이 보시게 되겠지만 지식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즉 지식의 형태, 프라포지션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추론이 매우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제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야 이렇게 쉽게 추론할 수 있구나 여러분이 보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프라포지션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 뭔가 변경을 해야 된다든지 뭐 추가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지식 베이스를 우리가 이제 계속 확장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미 우리가 만들어놨던 지식에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수정하거나 이래 됐을 때 그냥 간단하게 해당되는 부분만 수정하면 된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프라포지션을 쓰지 않고 아까처럼 익스텐션 형태의 컨스트레인트를 작성을 했다. 그러면 여기 와서 이 가능한 조합수를 다 다시 계산해 가지고 뭐 난리를 쳐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식 베이스를 우리가 관리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지식 베이스를 만들고 난 다음에 다양한 형태의 쿼리, 즉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거 맞니? 라고 했을 때 매우 간단한 형태로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가 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프라포지션을 사용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프라포지션 캘큘러스에서 쓰는 다양한 형태의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프라포지션 캘큘러스의 어떤 로직들을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릴레이셔널 룰 랭귀지라든지 우리가 뭘 증명한다든지 아니면 대체한다든지 뭐 자연어 처리를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매우 확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봤던 이러한 인텐션들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느냐 이 자체를 우리가 프로포지셔널 캘큘러스라고 부른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이 우리가 다루게 된 대부분의 이제 포뮬라라고 제가 아까 공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더 포멀한 데피니션은 용어는 터미널러지는 프로포지셔널 캘큘러스다. 자, 그래서 이제 프로포지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포지션은 문장이다. 아까는 이제 스테이트먼트라고 했는데 여기는 이제 센텐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여전히 같은 의미의 뭔가 표현이다. 그런데 이게 어떤 랭귀지, 우리가 뭐 한국말, 영어 있듯이 우리가 쓰는 랭귀지가 있어요. 그 랭귀지를 사용을 해서 표현한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는 프로포지션은 truth value를 갖는다. 즉 진실이거나 아니면 거짓이거나 둘 중에 하나의 값을 갖는 그러한 문장이다. 이게 좀 특이한 거죠. 그래서 아토믹 프로포지션은 이제 그냥 그 하나의 단순한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 단어가 나타내는 뭔가 의미가 true다, false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밑에 이제 AI is fun 여러분 AI is fun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다 true죠. 네, 여러분 대답이 없으시면 true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AI is fun 이거는 말이 뭐냐면 얘가 true가 될 수도 있고 false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왜? 얘는 이제 우리가 프로포지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단어로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어타믹 프로포지션이라고 부르고요. 이걸 logical connectives 그러니까 논리적 연산자, 연결자가 있어요. 예. 여기 이제 잠깐 보시면 여기 not 그 다음에 요게 이제 and 오퍼레이터고 요게 or 오퍼레이터고 이제 얘가 implies 오퍼레이터고 얘는 이제 그 조건이 만족되는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게 조건이고 앞에 있는 게 결론이고 그런 형태고 이쪽 펴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건데 얘는 equivalence 동일하다라는 의미고 그래서 두 개의 아토믹 프로포지션이
이와 같은 오퍼레이터로 연결이 되면 이건 이제 컴파운드 프로포지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포지션은 싱글 월드, 하나의 단어로 구성된 것도 프로포지션이고, 그걸 우리가 어타믹 프로포지션이라고 부르고, 그 어타믹 프로포지션을 로지컬 오퍼레이터로 커넥티브스로 연결해서 여러 개의 어타믹 프로포지션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형태도 프로포지션인데, 그걸 우리가 컴파운드 프로포지션이고, 각각의 얘는 어차피 뭐 항상 true, false 값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이미 이 truth 테이블 잘 뭐 여러분이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truth 테이블에 의거를 해서 각각의 그 이제 어타믹 프로포지션의 값에 의거해서 컴파운드 프로포지션의 진실 값도 이게 진실인지 거짓인 값이 결정이 된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를 하셨죠? 그래서 옆에 보시면 요거는 이제 not P의 의미고, 요거는 P and Q, P or Q, P implies Q, P if Q, P if and only if Q. 그러니까 여기 이거는 이제 equivalent라는 의미죠.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로가 이제 중요한데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 아까 이제 logical connectives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어타믹 프로포지션들을 연결을 하는 이 logical connectives에는 priority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산자 아니면 연결자 우선순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보통 사칙 연산할 때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 이렇게 있을 때 항상 곱하기 나누기가 먼저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더하기 나누기, 그 다음에 가로가 있으면 항상 가로는 먼저 우리가 처리를 하고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는 대로 not A or B and C implies D and not E or F 이렇게 프로포지션이 만들어졌다라고 했을 때 여기 눈을 보면 막 연산자가 막 섞여져 있으니까 요거는 다음과 같이 보면 항상 implies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O와 앞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not A는 바로 요 앞에 붙은 거니까 바로 뒤에 있는 거랑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요 AND 오퍼레이터가 항상 우선순위가 나오고 맨 마지막에 있는 게 이 OR 오퍼레이터. 그래서 위에 있는 프로포지션과 아래에 있는 프로포지션은 동일한 프로포지션이다.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가로를 넣고 나서 보면 물론 이제 우리가 이걸 파이썬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파이썬은 알아서 지가 계산을 할 건데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이해할 때 조금 더 쉽게 어떻게 그러니까 어타믹 프로포지션들이 묶여서 컴파운드 프로포지션이 됐구나. 여러분도 이해하시기 쉽겠죠. 예. 자, 이제 프로포지션의 시멘틱스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제 어타믹 프로포지션들이 연결되어 있는 게 이제 컴파운드 프로포지션이라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연결된 것들의 진실값들을 이제 우리가 계산해내는 게 프로포지셔널 캘큘러스. 여기 하단에 보시는 이 트루스 테이블에 의해서 우리가 컴파운드 프로포지션의 진실값을 이제 우리가 찾아내는데, 여기 이 표 보시는 거 쉽죠? 여기가 이제 실제로 이게 프로포지션이죠. 컴파운드 프로포지션인데 각각의 어타믹 프로포지션의 값이 이제 다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가능한 조합수는 네 개죠.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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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se, false, true, false, false. 각각이 이렇게 됐을 때 이 명제들의 값은 이 캘큘러스에서는 이렇게 이제 진실값이 계산이 된다. 뭐 이거는 우리가 많이 이미 다뤘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이 뭐 스스로 공부하셔야 되고요. 이것까지 설명할 수는 없고. 자, 어쨌든 여기 시멘틱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즉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우리가 프로포지션을 표현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아까 프로포지션은 statement about world, 세상, 세계에 대한 문장이라고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world는 problem world다.
그러면 도대체 이 프라포지셔널 캘큘러스에서 나타나는, 즉 이 단순하게 말씀드려서 프라포지션의 그런 의미는 무엇일까? 프라포지션은 true와 아니면 false 둘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얘 의미가 뭘까? 그럼 바로 interpretation이라는 새로운 또 우리 데피니셔널 언어가 나왔는데, 여러분 이 interpretation이라는 이해를 잘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특정 아톰이 각자에게 그 의미가 어떤 사람에게는 true고 어떤 사람에게는 false가 있어요. 즉 해석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프라블럼 월드가 있는데 그 각각의 프라블럼에 보면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을 거예요. 실제 케이스. 우리가 이제 프라블럼을 정의를 해놨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 문제가 여러 가지 상황들, 사례들이 있을 텐데 그 각각의 사례에서의 의미를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얘기하면 된다. 그래서 어떤 해석에서는 이게 true고 어떤 해석에서는 이게 false다. 왜냐하면 문제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똑같은 데피니션이지만 실제로 그 데피니션에 의해서 정의되는 문제들은 동일한 패턴을 가지지만 실제 사례들은 각각 다양한 다른 값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세상들은 각각 다른 해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프라포지션이 해석에 따라서 진실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다. 예. 그래서 하나의 인터프리테이션은 이것도 이제 포멀한 언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중에 문제 정의를 하실 때 이 인터프리테이션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쓰셔야 합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뭐 인터프리테이션의 용어가 아니라 프로포지셔널 캘큘레이션에서 쓰는 고유 명사입니다. 인터프리테이션은 펑션 파이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 파이는 뭐냐면 항상 아톰들을 true와 false 중에 하나로 이제 값을 결정하는 펑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만약에 파이 A가 true면 이 아톰 A는, 즉 명제 A는 이 인터프리테이션에서는 true로 해석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는 이 인터프리테이션에서는 이 파이 펑션이 함수가 이 인터프리테이션에서는 A에다가 true 값을 assign 한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터프리테이션에 따르면 각각의 명제의 true와 false 값이 결정된다라고 또 여러분이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어타믹 프로포지션의 값이 true, false 값이 결정이 되면 만약에 복합적인 컴파운드 프로포지션이 우리 프라블럼 월드에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놈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이 트루스 테이블에 있는 요 각각의 조합에 따라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다. 즉 단일 명제의 true, false 값을 가지고 그 단일 명제들을 logical connectives 연결자로 연결을 해서 구성한 compound proposition, 즉 복합 명제의 true, false 값을 이 진실값 테이블을 보고 결정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interpretation이라는 의미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하면 프로포지션은 우리가 풀려고 하는 그 문제에 만족시켜야 할 제약 조건이다. 그래서 그 제약 조건이 만족이 되면 CSP에서는 풀린 거고 또 조금 더 광의를 열리면 그 제약 조건이 만족됐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모든 그 안에 있는 프로포지션들이 true가 됐기 때문에 뭔가 거기에서 우리가 결론을 도달할 수, 뭔가 우리가 true일까 false일까 궁금했던 결론을 추론해낼 수 있다. 자, 그런데 그때 그렇게 해가는 과정이 바로 뭐냐면 인터프리테이션이다. 아까 문제마다 각각의 상황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인터프리테이션에 의해서 인터프리테이션은 결국 프로포지션의 값을 true냐 false냐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터프리테이션을 했는데 그 인터프리테이션에 의하면 모든 프로포지션이 true가 됐다. 그러면 문제가 풀린 거고 그게 아니라 뭔가 거짓 값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의 의도가
한 대로 문제가 풀린 게 아니라 constraint가 만족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이 no 또는 unknown 모르겠다 이렇게 답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proposition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지 이해하시고 그것이 실제로 true와 false 값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해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자, atom, AI is fun, happy, 그 다음에 light on 뭐 이렇게 직관적으로 AI는 재밌다. 여러분에게 재밌을 수도 있고 재미없을 수도 있고 happy, true와 false죠. 오늘 행복하기도 하고 안 행복하기도 하고 매일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인터프리테이션이 다른 게 상황에 따라서 항상 해피가 always 해피가 아니라 문제 상황에 따라서 뭐 우울한 날도 있고 해피한 날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터프리테이션이라는 게 중요해요. 라이트 온은 어떤 상황에서는 불이 켜 있는 상태고 어떨 경우에는 불이 꺼져 있는 상태가 그렇죠. 자, 그런데 어떤 특정한 프로블럼 케이스 상황에서는 이게 인터프리테이션 L1이라고 하는 존재인데 이때는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파이 1이라고 하는 이제 인터프리테이션에 따른 우리 아까 함수가 있다 그랬죠. 해석 함수. 이 인터프리테이션에서는 AI is fun은 true고 happy는 false고 light on은 true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조금 아이러니해요. 그러니까 불은 환하게 켜져 있는데 AI는 재밌어요. 근데 별로 해피하지는 않아. 뭐 이 해석은 그러네요. 예. 자, 그러면 이 안에서 어떤 새로운 해석들이 이건 주어진 프라포지션이니까 이따가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얘는 어타믹 프라포지션은 이제 지식 베이스에 있어서는 얘가 팩트입니다. 지금은 이제 지식 베이스라는 개념이 아직 도입이 안 됐기 때문에 얘가 true일 수도 false 수도 있는데 일단 인터프리테이션에 있는 펑션에서 이렇게 값이 정해져 있죠. 그러면 얘를 가지고 새로운 인터프리테이션을 이 안에서 할 수 있어요. 자, 우선 여기서 보면 그냥 AI is fun은 true죠. 그렇죠? 따라서 not AI is fun은 false죠. 이 해석에서는 happy는 당연히 false고 왜? 이 함수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이 문제 상황이 이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정해졌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AI is fun or happy. 이 오어는 항상 둘 중에 하나면 true면 그냥 true잖아요. 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happy하면 AI is fun. AI is fun은 왜? 근데 이거는 이제 항상 AI is fun이 true로 결정됐기 때문에 뭐 결론이 이미 났는데 뭐 happy라는 조건과 상관없이 결론을 그렇게 내릴 수 있는 거죠. 이건 이제 여러분이 트루스 테이블 보시면 여기 보면 항상 얘는 모든 경우가 true인데 언제만 false라고요? Q가 true인데도 불구하고 얘가 false로 결정이 나면 이거는 잘못된 명제다. 요거 빼놓고 나머지는 다 true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렇게 쭉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상황에서는 즉 interpretation L2 예, 또 다른 해석은 여기서는 AI is fun이 false예요. 재미없어. 갑자기 재미가 없어졌어. 그런데 또 재밌네요. 그런데 해피해. 참. 그 다음에 불은 꺼졌어. 뭐 이거 뭐 가상적인 상황이니까. 자, 그러면 아까 마찬가지로 이 인터프리테이션에 기반을 해서 다음과 같은 또 새로운 inferred interpretation, 기존에 있는 해석을 기반으로 해서 더 확장된 해석을 할 수 있다. 자, 이게 이제 프로포지션의 시멘틱,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프로포지션을 가지고 우리가 시멘틱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제 여기까지 인터프리테이션까지 이해를 하셨으면 이제 여러분이 궁금하셨던 널리지 베이스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타이밍이 됐습니다. 제가 좀 시간을 보면서 할게요. 자, 여기 또 데피니션이 나오니까 여러분 잘 다시 보십시오. 자, 널리지 베이스는 뭐라고요? 아까 프로포지션은 진실 true일 수도 있고 false도 있는 그 문장이 프로포지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knowledge base는 프로포지션의 즉 명제의 집합이다.
예. 그런데 어떤 명제들이냐면 이 명제는 사실이야, 진실이야라고 그렇게 표현한 프라포지션의 집합이 지식 베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이제 전문가한테 뭐 그 신용카드 승인 그러면 이 사람이 신용카드 발급을 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는가? 그 뭘 주로 보세요? 그랬더니 이제 언더라이터 신용카드 승인자가 내가 뭐 이 사람 수입을 보고 뭐 직장을 보고 나이 보고 과거 크레딧 히스토리 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족이 되면 이 사람은 승인, 만약 그렇지 않으면 거절 이렇게 한다. 그래서 그거를 프라포지션으로 넣었단 말이에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자 내가 얘기한 이 손해사정 그러니까 신용카드 승인 뭐 손해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를 뭐 보상을 해줄까 그것도 똑같은 건데 어쨌든 그런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명제로 표현이 될 수가 있거든. 이런 조건이 만족이 되면 이렇게 결정을 내린다. 즉 승인한다, 거절한다. 자, 그런 지식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자 이런 조건이 만족이 되면 이런 결론을 내린다. 항상 true라는 거죠. 이것이 진실이 되어야 한다. 내가 얘기하는 건 진실이야. 제가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데피니션을 정확하게 하려니까. 어쨌든 지식 베이스는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담아놓은 건데 그건 결국 뭐냐면 이건 항상 옳다고 주장하는 명제들인 거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따라서 얘는 false가 아닌 진실인 프라포지션이기 때문에 항상 true 프라포지션은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액션, 즉 공리라고 한국말이 좀 어려워요. 그냥 액션 그러세요. 액션은 뭐라고요? true proposition. 항상 true라고 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an axiom is a proposition that is stated to be true. 진실값이라고 우리가 표현한 proposition은 액시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knowledge base 안에는 여러 개의 그 진실이라고 주장이 되어 있는 프라포지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즉 공리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이해 다 하셨죠? 자, 그다음에 이제 마델이라고 하는 또 우리 프라포지셔널 캘큘러스에서만 쓰는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마델이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마델. 지식 하나의 어떤 널리지 베이스가 있을 때 그 널리지 베이스의 마델은 일단 해석이다. 예, 해석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떤 해석이다? 널리지 베이스 안에 있는 모든 프라포지션이 진실이라고 판명이 되는 해석. 해석은 뭐죠? 각각의 그 프라포지션에 있는 변수값들의 뭔가 값을 우리가 지정해 준 것. 그런데 그 값을 쭉 우리가 넣어줬는 게 해석인데 그렇게 해주고 나서 보니까 모든 프라포지션이 진실값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마델이라는 거죠. 그래서 널리지 베이스 안에는 마델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각각의 명제에 들어가는 변수의 값들이 여러 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널리지 베이스에 있는 프라포지션들이 진실값을 갖는 조합의 수는 뭐 하나만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여러 개가 많으니까. 예. 자, 어쨌든 마델이라고 하는 인터프리테이션인데 어떤 인터프리테이션이냐면 널리지 베이스에 있는 모든 프라포지션이 true인 그런 해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Logical consequences of KB. 자, 여기 G라고 하는 하나의 프라포지션이 있는데 어떤 조건이 만족이 되면 우리가 얘는 이 지식 베이스로 우리가 논리적으로 추론한 결과라고 할 수 있냐면 이 G가 지식 베이스에 있는 모든 마델에서 true면 진실값을 가지면 이 널리지 베이스에서 G라고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그렇게 추론할 수 있어. 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지식 베이스를 하는 건 뭐냐면 거기에서 어떤 새로운 우리가 그 궁금한 프라포지션 여기는 G인데 걔가 true인지 false인지를 알고 싶은 거거든요. 예. 그런데 만약에 얘가 true로 나왔다는 얘기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 널리지 베이스 안에 있는 모든 지식, 그 명제들을 다 그 인터프리테이션이 뭐냐면 그 값들 이렇게 정해준 건데 마델이 뭐라 그랬어요? 이 널리지 베이스에 있는 모든 그 프로포지션을 true로 만드는 게 마델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여러 개 마델에 다 하나씩 대응을 해봤더니 G는 항상 true야.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결론을 낼 수 있냐면 G는 널리지 베이스에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결론, 추론의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G가 여러 개 지식 베이스에 있는 모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만약에 만족시키지 않으면, 즉 그 모델 안에서 G가 true라고 나오지 않으면 얘는 G는 K로부터 논리적으로 결론, 추론할 수 있는 결과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KB conclude G 또는 G follows from KB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 이게 의미가 뭐냐면 KB는 true인데 모든 KB에 있는 프로포지션은 true인데 G가 false인 그런 인터프리테이션은 존재하고 있지 않다라고 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와 같은 표현은 G logically follows from B 또는 KB entails G 또는 KB concludes G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좀 중요한 대목인데 다음 슬라이드에서 예제를 들어서 이게 좀 중요한 슬라이드이기 때문에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쉽게요. 자, 널리지 베이스가 다음과 같은 프로포지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Sam is happy, AI is fun, 그 다음에 worms live underground, nighttime, birds is apple, 그 다음에 apple is eaten if bird is apple. 뭐, 그 다음에 switch one is up if Sam is in room and right time.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지식 베이스가 있다. 그래서 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은 뭐죠? 얘는 어타믹 프로포지션인데 지식 베이스는 기본적으로 뭐라고요? 얘네들이 다 true라고 하는 인터프리테이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마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뭐냐면 이렇게 주장을 하면 Sam is happy, AI fun 이건 뭐냐면 팩트가 됩니다. 사실. 예. 요 밑에 있는 건 뭐냐면 조건적 사실. 무슨 얘기냐? 이 조건이 만족이 될 때 이 명제도 만족이 되는 그러한 컴파운드 프로포지션이죠. 자, 그래서 사실 위에 있는 5개의 프로포지션은 이미 true이기 때문에 굳이 얘가 뭐 그 우리가 추론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만약에 쌤은 해피하냐? 그러면 yes죠. 왜? 이미 해피하다고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프루프할 필요도 없고 뭔가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왜냐하면 쌤이 해피라고 딱 true 값이라고 널리지 베이스에 박혀 있기 때문에 그냥 질문하면 AI is fun? 그러면 yes, true 나오는 거죠. 왜? 사실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apple is eaten? 야, 애플 사과 먹었냐? 사과 없어졌냐? 그러면 바로 팩트가 아니라 조건절에 있는 그것이 만족이 돼야지 얘가 true가 되니까 아직 모르죠. 그다음에 1번 스위치가 지금 켜졌냐? 업으로 올라가 있냐? 이것도 우리가 아직은 확신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조건이 만족이 돼야 되니까. 자, 그래서 요 밑에 있는 2가지 컴파운드 프로포지션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그 로지컬 컨시스턴스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밑으로 와서 보세요. 이거 마우스가 자, 새가 사과를 먹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 표현이 뭐라 그랬죠? 로지컬 컨시퀀스라고 그랬죠. 이 KB에서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와서 보니까 여기 birds eat apple이라고 팩트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로지컬, 논리적인 결과죠. 그렇죠? 당연하죠. 그 다음에 애플을 먹었냐? 사과 먹혔냐? 봤더니 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만족시키기 위한 조건은 bird is apple인데 이 지금 truth table에 의하면 여기 보세요. P if Q 이 프라포지션은 지금 요 형태인데 얘가 항상 true인 경우는 세 가지 인터프리테이션이 있습니다. 세 가지 모델이 있어요. 얘가 true인 인터프리테이션, 즉 모델은 1, 2, 3 세 가지 모델이에요. 요 모델은 false 값을 갖기 때문에 아까 뭐라 그랬죠? 지식 베이스에 있는 모든 프라포지션은 true다. 그러니까 이 false 값을 갖는 이놈은 모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 가지 모델이 존재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확인을 하는데 자 일단 birth is apple이라고 하는 건 true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Q가 true인 경우는 얘 하나밖에 없어요. 1번 케이스. 따라서 Q가 true인 경우에는 1번 모델만 존재합니다. 1번 모델. 1번 모델에 가서 보니까 얘가 true가 되려면 P가 뭐가 되죠? true죠. 그러면 apple is eaten도 true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왜? 이게 진실이라고 이 모델은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apple is eaten은 당연히 진실값이 되는 거죠. 자, 요 마지막 프라포지션을 보도록 할게요. 자, 똑같이 얘도 1번, 2번, 3번인데 지금 night time은 이미 여기 팩트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건 true예요. 자, 이 and operator는 값이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이렇게 됐다 그러면 Sam is in room이 true면 true가 되고 얘가 false면 false가 됩니다. 이 특성상.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사실 의미가 없고 Sam is in room을 우리가 보고 찾아야 되는데 여기 지금 보면 Sam is in room은 true라고 값이 나와 있지 않아요. 즉 무슨 얘기냐면 얘는 true가 될 수도 있고 false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Q 값이 true일 수도 있고 false도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모델 다 해당이 됩니다. 예. 제가 이 정의에서 해석을 드리는데 그런데 보니까 요 세 번째 경우에는 3번 모델인 경우에는 P가 false 값을 갖게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가 by definition 정의에 의해서 knowledge base에 있는 모든 proposition은 true 값을 가져야 하는데 얘가 지금 false 값을 갖는 것이 나오죠. 따라서 이 맨 마지막 proposition은 진실이라고 추론할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조금 공식적 definition에 의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사실 Sam is in room이라고 하는 건 undefined, unknown이기 때문에 사실은 switch is up is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없겠죠. 예. 따라서 여러분 이게 이제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릴 지식 베이스에서 어떻게 추론을 해내느냐에서 중요한 이제 개념인데 자, logically 프라포지션에 대해서 그러면 휴먼 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컴퓨터가 이해하는 관점이 있고 사람이 이해하는 관점이 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그 knowledge engineering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공학. 우리가 knowledge engineer라고 하는 직군이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knowledge engineer는 뭐냐면 아까도 잠깐 좀 설명을 드렸지만 이 사람이 손해 사정사다, 소정관이다 또는 뭐 대출 심사원이다. 그다음에 카드 승인 심사원이다. 이런 전문가들이 있는데 만약에 사람이 아니라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그 심사나 승인 업무를 하게 만들고 싶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그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우리로 표현하면 명제들이 있어요. 근데 아주 간단한 게 명제라고 하는 거냐면 사실은 변수거든요. 변수. 또 거꾸로 얘기하면 어떤 조건들. 그래서 이러한 조건들을 나는 보고 그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결론을 내려.
그러면 그것을 간단하게 if then else, 즉 다음과 같은 조건이 만족이 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는 형태로 지식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널리지 베이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설계자가 문제 자체에 대해서 그 문제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들을 뽑아가지고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기 이제 intended interpretation이라고 그러는데 지식을 표현을 한 다음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사람 몫이에요. 그래서 그 아까 단일 명제 얘기했는데 어타믹 프로포지션의 의미가 무엇인지 컴퓨터는 모릅니다. 걔는 기계적으로 캘큘러스를 하는 애지 엔진에 의해서 추론을 하는 애뿐이지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이건 휴먼의 사람의 몫이에요. 그래서 이 설계자가 뭐 하냐면 쭉 전문가의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그걸 나름대로 의도적으로 해석을 해서 명제에 나오는 단어, 즉 어타믹 프로포지션은 단어 하나죠. 그 다음에 이게 컴파운드 프로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다수가 우리는 이와 같은 그 표현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을 일단 하는 것이 사람의 몫이다. 예.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한 다음에 다른 디자이너가에게 이해하기 쉽게 소통을 하기 위해서 프로포지션을 사용을 한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대로 그 KB 인텔스 G는 뭐냐면 자, G라고 하는 누가 질문을 했을 때 이 G라고 하는 명제의 값을 질문을 했을 때 내가 만든 지식 베이스에서는 G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어 라고 그 의미를 그 의도를 자기 본인이 가지고 표현은 심발릭 즉 단어로 표현을 했지만 거기에 대한 의미는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는 철저하게 널리지 엔지니어가 설계를 하는 것이다. 자, 그런 뜻이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실제로 그러면 널리지 엔지니어링 작업을 하냐면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일단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어떻게 나타낼 것인지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기 choose a task domain or word to represent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항상 질문이 그렇게 하잖아요. 스테이트 서치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는 문제를 찾아보세요. 여기도 똑같아요. 이 추론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데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식 베이스는 진실이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어떤 아토믹이나 컴파운드 프로포지션으로 구성이 된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우리가 추론을 할 건데 그와 같은 형태로 문제를 정의할 수 있는 실제 우리 현실에 존재하는 문제는 뭘까라고 하는 걸 먼저 선택을 해야 되고 그것이 실세계에 있든 뭐 가상의 세계에 있든 뭐 우리가 게임 같은 거 하면 가상의 세계겠죠. 아니면은 뭐 그냥 그 추상적인 세계, 뭐 계산을 한다든지 집합 연산을 한다든지 어쨌든 프로그램 월드에 있어서 그것을 내가 어떻게 나타내는지 내가 이 문제는 엑스퍼트 시스템으로 적합한 것 같아 라고 하는 걸 먼저 선택을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뭐냐면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변수에 관심이 있는지 즉 어떤 우리가 표현하는 아톰 어떤 명제에 관심이 있는지를 쭉 뽑아내야 돼요. 그건 어떻게 뽑아내냐면 카드 승인 전문가가 나는 이러한 데이터들을 보고 의사결정을 내린다 그러면 그 각각의 데이터들 즉 뭐 나이, 소득, 그다음에 뭐 신용 불량자가 됐는지 안 됐는지 뭐 등등 이 사람과 관련된 신용과 관련된 그러한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 데이터들이 결국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아톰이에요. 단순 명제들. 그런 것들을 뽑아내야 된다는 거죠. 예. 뽑아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다시 또 조합을 해서 뭐 P implies Q 또는 if then else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을 일단 하는 게 두 번째 단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어떻게 하면 이 컴퓨터에게 실제로 본인이 생각하는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시스템에다가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널리지 베이스에다가 이렇게 넣어야 되죠. 예. 그래서 1번, 2번은 설계자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실제로 그 구상에 의해서 3번에 가서는 널리지 베이스를 만들고 4번에 가서는 그 널리지 베이스를 사용을 해서 실제 쿼리를 던지는 거죠. 예. 자, 이런 과정으로 엑스퍼트 시스템이나 널리지 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단계가 진행이 된다. 너무 쉬운데 제가 어렵게 얘기를 한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명제 단어 한 개, 뭐 그냥 예를 들어서 인컴, 그 다음에 뭐 에이지 이렇게 명제를 하나 던져놨다. 그러면 걔 의미가 무엇인지 도대체 인컴이라고 그러면 소득이라고 그러면 도대체 무슨 소득일까? 사실 또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 그냥 단순하게 월급만 소득일 수도 있고 뭐 금융소득도 소득일 수도 있고 이게 종합소득을 의미하는 건지 급여소득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 시멘틱에 대해서는 컴퓨터는 잘 모르니까 그걸 우리가 사용자 또는 다른 널리지 엔지니어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의미에 대한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걸 온탈로지라고 그러는데 이제 온탈로지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이제 단어 검색을 하면 구글이나 네이버가 관련된 단어들을 막 주잖아요. 예, 그건 뭐냐면 네이버나 구글 안에 온탈로지 즉 무슨 얘기냐면 어떤 단어의 의미가 시멘틱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냥 딕셔너리처 사전처럼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영어 사전에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표현이 개를 설명할 수 있는 단어들이 쭉 나와요. 그럼 그걸 보면서 아, 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게 온탈로지거든요. 그래서 얘와 관련된 관계의 아주 깊은 연결을 가지고 있는 그 단어들을 이렇게 표현한 게 온탈로지예요. 그러면 연관 단어들이 나오면 그 연관 단어들에 의해서 그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온탈로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스페시피케이션을 널리지 엔지니어가 잘 해줘야 한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엑스퍼 시스템을 만들고 났을 때 이걸 조금 더 잘 그러니까 그 의미 자체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초기 말고 후기의 연구가 온탈로지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식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가에 대한 연구도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검색해보면 온탈로지에 대한 연구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관심을 가지시고요. 우리는 뭐 이 수업 시간에 온탈로지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컴퓨터에서는 이 프로포지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말 그대로 그 안에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 하는 것은 컴퓨터 랭귀지에 따라서 다른데 매우 기계적으로 구조적으로 여러분이 이따가 보시는 그 방법대로 표현을 그냥 합니다. 그래서 소문자 단어로 명제를 표현한다. 그 다음에 and와 operator는 이렇게 한다. 라고 기계적으로 컴퓨터에서는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해진 잠시 후에 소개해드릴 추론 엔진에 의거해서 얘가 새로운 명제에 대한 true 값과 false 값을 추론을 해내냅니다. 예. 그래서 결론 It is the human that gives the symbols meaning. 결국 무슨 얘기냐면 AI는 사실 시멘틱에는 약해. 이제 우리가 물론 다음에 뉴럴넷을 이제 우리 중간고사 지나고 하게 되면 얘가 마치 의미를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뭐 온탈로지나 이렇게 해서 이 단어가 나오면 이거는 이런 의미야 라고 얘한테 가르쳐줘서 그런 것이지 그냥 컴퓨터는 컴퓨터예요. 우리 머릿속에서 단어를 들면 떠오르는 그 수많은 그 의미들을 사실 컴퓨터는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는 거거든요. 결국 사람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지식을 표현하지만
그 지식을 표현했을 때 good knowledge engineering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매우 그 단어 한자 그 표현한 것 자체가 커다란 노력을 하지도 않고 그냥 바로 컴퓨터 랭귀지로 표현을 했지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하는 게 바로 knowledge engineer의 가장 중요한 잡이다. 자, 여러분이 이제 제가 어려운 얘기 그만하고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자, propositional constraint 잘 들으세요. 이제 아까 지금까지 저희가 proposition만 얘기했는데 제가 constraint라는 단어도 썼었어요. 자, 두 개가 엮여져 있는 propositional constraint라고 하는 새로운 또 용어가 나왔습니다. 자, 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 것을 propositional satisfiable problem이라고 얘기하고 이게 propositional constraint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얘는 불리한 변수로만 변수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불리한 변수는 뭐라고요? 도메인이 true와 false 두 가지밖에 없는 것. 두 번째, 이 불리한 변수를 서로 연결을 하는데 얘는 closure constraint입니다. 그럼 여기서 close라고 하는 게 뭐냐? 뭐 이걸 굳이 번역하면 뭐 전체 문장의 하나의 구절 뭐 이런 표현인데 그냥 close라고 그러세요. close는 이와 같은 or 오퍼레이터로 연결되어 있는 즉 단위 명제들이 or 오퍼레이터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바로 closure constraint다. 제약 조건인데 or와 연결자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or의 특성 아시죠? or로 연결되어 있는 명제는 그 중에 하나만 true가 되면 전체가 true가 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 closure constraint가 false 값을 가려면 어떨 때 false 값을 갖죠? 하나만 false. 모든 구성되어 있는 proposition이 false가 될 때만 false가 되지 얘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의 proposition 여기서 이걸 literal이라고 그러는데요. 다시 얘기하면 literal은 어떤 special form of proposition인데 얘는 두 가지 형태만 갖는 거죠. atom 또는 negation of atom. 그러니까 atom 또는 not atom. 예. 그런데 각각의 리터럴이 에다가 이제 값을 할당을 하는데 어사인을 하는데 이 클로즈는 언제 이게 true 값이 된다고요? 최소한 하나만 만족이 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구성을 해 놨을 때 장점은 뭐냐면 이 중에 하나만 만족이 되면 true가 되니까 우리가 논리적으로 우리가 추론하는 과정을 되게 단순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not A가 클로즈에 있으면 해당 아톰 A는 그 해당 클로즈에서 네거티블리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나타났다고 얘기하고 그게 만약에 그냥 그냥 A 그 자체로 나타나면 이게 positively 긍정적으로 거기에 나타나 있다. appear positively, negatively in the claus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맨 마지막 문장이 중요한데 이러한 특성 때문에 우리가 바로 고려 대상인 만약에 이 해당 클로즈 우리가 항상 뭐냐면 이 제약 조건이 만족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특징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만 만족되면 되니까 하나가 만족되는 순간 나머지 리터럴의 값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바로 잘라버릴 수 있어요.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특수 형태의 closure constraint 형태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CSP 문제,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던 CSP 문제를 이 propositional satisfiable 문제로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만드냐면 CSP 문제는 그 안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변수들의 도메인들이 각각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CSP 문제에서 결론은 해당값은 뭐냐면 각각의 변수의 값을 정확하게 한 개씩 정할 수 있을 때 솔루션이 도출이 됐다. 솔루션이 발견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CSP 문제에서는 결국 어떤 순간에 변수에다가 값을 하나만 지정해 주면 돼요. 두 개 값을 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답이 아니에요. 자, 그럼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기 보시는 대로
자, 여기 yij는 스몰 캐릭터로 되어 있는 얘는 뭐죠? 얘는 변수 y가 아니라 변수 y가 취할 수 있는 어떤 값들이에요. 이 값은 동시에 true일 수가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true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표현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y1 or y2 쭉 해서 yk. 이게 무슨 얘기죠? 이 중에 하나만 true면 y 값이 결정이 된 거다. 근데 그 위는 뭐죠? 두 개가 true가 되면 안 돼요. 두 개 이상이. 그 표현을 not y1 or not yj까지 쭉 표현을 하면 얘 의미, 이 두 가지 조건이 컨스트레인트가 표현하는 방법은 뭐냐면 y에다가는 정확하게 값 하나만 어사인 할 수 있다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예. 이렇게 표현을 하면 CSP 문제를 우리 프로포지션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예. 그걸 나타내는 거고요. 자, 우리가 이제 관심이 있는 건 뭐냐면 지난주에 우리 아크 컨시스턴시 하면서 계속 변수에다가 값을 이렇게 할당을 하면서 제약 조건이 만족이 되면 제약 조건을 이제 지워버리고 그래서 모든 제약 조건이 만족이 됐을 때 남아있는 각각의 변수의 도메인에 있는 값들로 최종 우리가 해결안을 정했잖아요. 그래서 그 제약 조건을 만족시켜는 그 과정들을 했는데 프로포지셔널 컨스트레인트에 의해서 CSP 문제를 우리가 만약에 새롭게 정의를 했다라고 했을 때 이 특징, 이 클로저럴 컨스트레인트가 가지고 있는 이 OR 오퍼레이터로만 연결이 되어 있다는 이 특징 때문에 다음과 같은 아주 효율적인 그 추론 알고리즘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자, 모든 변수들은 OR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X에다가 어떤 특정 변수에 우리가 true 값을 어사인을 했다 하는 순간 X가 true이라고 하는 그러한 클로즈를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클로즈들은 어떻게 하면 되죠? 걔는 리던던트예요. 왜? 얘가 true가 되는 순간 이와 같은 아토믹 프로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모든 클로즈들은 자연스럽게 automatically becomes to be true. 그래서 걔는 다 우리가 만족시켜야 될 제약 조건에서 제외가 됩니다. 되게 편리하죠. 거꾸로 만약에 x에다가 false 값을 어사인을 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명제를 제약 조건에 가지고 있는 모든 클로즈들도 다 우리가 프룬할 수 있어요. 제거할 수 있어요. 왜? 다 만족이 됐기 때문에. 자, 거꾸로 만약에 x가 true 값을 줬는데 만약에 x가 false 값을 갖는 그런 클로즈가 있다라고 그러면 얘는 바로 x가 false면 얘는 해당 클로즈의 값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얘를 바로 지워버릴 수 있습니다. 해당 클로즈에서 이 부분만. 그러면 나머지 변수의 값으로 해당 클로즈의 값이 결정이 됐겠죠. 왜냐하면 이 OR 오퍼레이터의 특징 때문에 얘가 false라면 얘는 전체 클로즈의 true, false 그 값에 영향을 주지 않잖아요. 거꾸로 마찬가지로 x가 false 값이 주면 x가 true라고 되어 있는 클로즈를 얘는 바로 지워버릴 수 있다. 자, 요 밑에 있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어떤 클로즈가 not x or y or not z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x에다가 true를 어사인하는 순간 얘는 뭐죠? 의미가 없어져요. 왜? 얘 false니까. 네, 그래서 클로즈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y or not z로 단순화됩니다. 그 다음에 y에다가 false 값을 어사인을 했다. 그러면 얘는 전체 클로즈에 true, false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false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은 건 뭐죠? not z만 남습니다. 예. 이렇게 됐는데 또 뭐냐? 이렇게 되면 z 값이 만약에 true 값은 당연히 어떻게 되죠? true는 돼버려요. 왜? 얘는 true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 z는 false구나. 예, false가 제약 조건을 만족시키는 유일한 합법적인 값이 되는 거죠. 예. 자, 이렇게
제약 조건을 만족시키는 우리 CSP 문제에서는 각각의 변수에다가 값을 하나씩 결정해 가면서 제약 조건이 만족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확인해 가면서 모든 제약 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그 작업을 반복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클로저럴 컨스트레인트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게 오어 아퍼레이터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잘라지러 나가는 애들이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 방식을 우리가 선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심지어는 또 뭐냐면 값이 true로 정해지게, 그러니까 모든 클로즈에서 y라는 변수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게 모든 클로즈에 not y가 아니라 그냥 y로 다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죠? 바로 y에다가 true를 주게 되면 전체가 뭐가 되죠? true가 되잖아요. 자, knowledge base는 항상 뭐라고요? 모든 클로즈가, 아니, 그 해당되는 모든 프로포지션이 true인 인터프리테이션을 우리가 model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y가 모든 클로즈에 나타나면 바로 그냥 거기다 true 값을 할당하면 되죠. 그러면 끝나요. 예, 그리고 나서 y가 false인 상황에서의 이제 다른 모델을 찾으면 되죠. 예. 자, 이처럼 모든 클로즈에서 어떤 변수가 다 동일하게 나타나서 하나의 값, 즉 true거나 false 값을 갖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pure literal이라고 부릅니다. 순수 리터럴. 그래서 그 순수 리터럴은 그 자체가 바로 모델이에요. 왜냐하면 그 값을 정해지는 순간 모든 클로즈들이 다 true 값이 되기 때문에. 자, 이제부터 좀 쉬우실 거예요. 자,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내는 것이 우리 지식 베이스에 나타내는 지식의 형태인데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propositional definite clauses라고, 이렇게 propositional definite clause라고 부릅니다. 자, 얘는 아퍼레이터가 어떻게 있죠? and 아퍼레이터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쪽 right hand side에 있는 이 모든 proposition이 true가 될 때 얘가 true가 되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라도 false가 되면 얘는 결론을 내릴 수가 없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H를 head of the clause라고 했는데 head proposition이고, 이쪽 A1부터 AM까지를 body라고 부릅니다. 룰의 body, 얘를 룰의 head, 여기는 clause라고 했는데 이걸 다른 말로 룰, 규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하는 것을 룰 베이스드 시스템, 규칙 기반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엑스포트 시스템, 룰 베이스드 시스템, knowledge based management 시스템 동일한 용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imply 형태로 표현된 게 아니라 규칙 형태로 되지 않고 그냥 atomic clause로만 되어 있다.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fact. 네. 이렇게 표현이 된 게 아니라 그냥 atomic proposition 하나만 딱 나와 있는 거, 즉 m이 0이란 얘기는 이쪽 사이드가 empty 상태인 거죠. empty. 그러면 얘는 뭐라고요? 무조건 true. 왜? fact니까. 그래서 주어진 상황, 그 사실 상황은 다 이와 같은 팩트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knowledge base는 a set of definite clauses다. 즉 이와 같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근데 여기 스페셜한 규칙이 있는데 그 경우는 뭐냐면 이 body가 empty인 경우는 fact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rule and fact가 존재하게 된다. 자, 이제부터 진도 빨리 갈게요. 자, 얘는 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냐면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아까 causal constraint 말씀드렸잖아요. 오와 아퍼레이트만 된 놈. 얘는 얘랑 똑같아요. 자, 왜 그런지 보세요. A가 true이려면 어떨 때 true죠? 무조건 true를 내려면 B, C, D가 다 true면 얘는 true죠. 그 경우만. 이 중에 하나라도 만약에 true가 아니면 A가 true일 수도 있고 false도 있죠. 왜 그래요?
얘가 만약에 true가 아니고 false면 이 자체가 true이기 때문에 이 전체 크로스가 true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왜 이게 equivalent 하다고 얘기하냐면 B, C, D가 true이면 모두 다 만족이 되면 A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어. 이런 규칙이 있는데 이걸 달리 표현하면 A, 오와 이렇게 표현한 건데 뭐냐면 A가 true일 수가 있는데 언제만 true가 된다고요? B, C, D가 true일 때만. A가 true가 되기 때문에 똑같은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잘 들여다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예. 자, 이게 이제 어떤 집의 그 배선도예요. 그래서 여기 등이 두 개가 있고 여기 보면 이제 외부에서 그 우리 전기 전력선 들어오고 중간에 이제 서킷 브레이커, 스위치, 원웨이 스위치, 투웨이 스위치, 그다음에 여기 파워 아울렛, 그다음에 실제로 등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각각에 보면 이렇게 상태들이 나왔는데 이제 널리지 엔지니어가 내가 자동으로 뭐 센서 IoT 해서 고장이 어디서 났는지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 뭐 이런 거를 제어하고 싶다. 그래서 그러면 그런 문제를 내가 어떻게 풀까? 그러면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 intended interpretation 이걸 내가 어떤 의도로 해석할 수 있도록 이 knowledge 베이스를 구성을 할까? 그럴 때 아톰들을 잘 뽑는다 그랬잖아. 내가 아톰의 명칭을 줘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냐면 이렇게 구성을 한 다음에 W0, S2, W1 이런 식으로 그 리터럴 또는 프라포지션, 어타믹 프라포지션을 정하고 얘 각각의 시멘틱 의미가 무엇인지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라포지셔널 데피니스 크로세스 우리가 정의하는 널리지 베이스에는 두 개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팩트거나 룰이거나. 자, 그래서 이건 사용자들한테 인풋을 받거나 아니면 어떤 그 센서에 의해서 받거나 현재 상태예요. 그래서 보면 light underbar L1, light underbar L2 여러분 이거만 보면 이게 의미가 시멘틱이 뭔지 잘 모르죠. 알 수가 없죠. 이 단어로만 보면.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여기다가 이제 온탈러지 표현을 해야 되는데 뭐 온탈러지까지 안 가더라도 널리지 엔지니어는 뭐냐면 얘가 의미가 무엇인지 어디다가 설명을 해놔야 됩니다. 뭐 자기 머릿속에 있든 어디다가 써놨든. 자, 근데 의미가 이게 보면 쉽죠. Whether light L1 is turned on. 등이 켜졌다. 그러니까 내가 스위치를 올렸다 그 뜻이에요. 예,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OK L1 그럼 얘는 의미가 뭘까? 얘는 등 L1이 고장이 나지 않았다. 그 뜻입니다. 아, 오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L1이라는 등이 고장 안 났어.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전구가 끊어졌다든지 뭐 걔가 오래돼서 망가졌다든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리터럴만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옆에 설명을 써놨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게 바로 시멘틱이에요. 그 다음에 OK CB1 이거 뭐냐면 서킷 브레이커 CB1이 고장나지 않았는지 고장났는지 이게 true면 얘는 지금 정상 상태인 거고 그 다음에 live outside 뭐야 이거 왜 그냥 말로 표현하면 바깥에서 살아? 아 그게 아니라 live outside입니다. 그러니까 outside 파워가 live 상태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들어오는 그 전기 공급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다. 자 현재 이 지식 베이스에서 이 인터프리테이션은 뭐냐면 이게 true라고 정한 겁니다. 얘는 뭐라고요? 지금 등 L1은 켜져 있고 L2도 켜져 있고 그 다음에 고장나지 않았고 서킷 브레이커 다 정상이고 외부에서 전기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게 지금 intended interpretation인 거예요. 이 현재 상황이. 자 그래서 아까는 뭐죠? 이거는 팩트. 그러면 이제 우리가 룰 표현을 해야 돼요. 규칙을. 자 W0 이 와이어가 이 라인이 라이브 하다는 얘기는 여기에 전기가 공급이 되어 있으면 이 L1은 라이브 한 거다. 얘는 전기가 공급이 되고 있는 거다. 예, 아까 여기 라이브라는 표현은 없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표현했는데 라이브 L1은 뭐라고요? 라이트 L1이 라이브하다는 건데 이거 무슨 살아있네. 그 뭐가 살아있냐면 여기에 전기가 공급되고 있네. 그런 의미예요. 그 여러분 이 설명 안 들으면 이게 무슨 의미야? 이럴 거잖아요. 그러니까 널리지 엔지니어가 뭔가 표현을 해놨는데 이게 설명을 제대로 안 하면 사용자들은 그 의미 파악이 안 되는 거죠. 되게 왜냐하면 되게 이게 함축적이다 보니까 좀 이해가 쉽죠. 이게 라이브 당연히 여기에 공급이 전기가 공급이 되면 이 등에도 전기가 공급이 되겠죠. 이게 true면 얘가 뭐라고요? true. 얘가 false면 얘는 true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쵸? 얘가 만약에 true인데 얘가 false게 되면 이 자체가 false예요. 여기 보면 이건데 어쨌든 이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 프라포지션은 지식 베이스는 무조건 뭐라 그랬어요? true라고 그랬잖아요. true. 자,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false면 얘는 당연히 false가 돼야 된다는 게 그래야지 true가 되니까. 그런데 얘가 지금 true라고 하는 의미가 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얘가 false라고 결론을 내거나 true라고 결론을 낼 수 있는 거죠. 그쵸? 얘가 만약에 false면 얘는 false인 거예요. 자, 그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자 와이어 W1 요까지만 설명드리고 제가 자세히 설명 나머지 이해하시면 되니까 지금 여기를 보는 건데 와이어 W1이 지금 살아있고 그 다음에 요 스위치가 업 상태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또 와이어 W1도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true라고 결론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조건이 만족되려면 얘는 true가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W2 여기 있네요. 이 와이어가 지금 살아있고 그 다음에 얘가 이 스위치가 서킷 스위치가 밑으로 내려가 있어도 W0는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라인이 이 전기선이 살아있으려면 둘 중에 하나죠. 이게 올라가 있거나 없을 때는 얘가 살아있어야 되고 내려가 있을 때는 최소한 얘가 살아있으면 얘도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룰들은 가장 기본적인 전력 개통도에 대한 상식이 있으면 뭐 그렇게 전문 지식이 아니더라도 거기에 대한 전문 지식만 있으면 표현할 수 있는 규칙입니다. 이해하셨죠? 예. 앞에서 그 막 난리를 치더니 보니까 결론을 제가 이거 설명하려고 그런 거예요. 예. 이렇게 지식을 표현한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널리지 베이스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질문을 한다 그랬잖아요. 질문, 쿼리. 자, 그러니까 사용자가 런타임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 추가적인 정보를. 그래서 S1이 다운 상태인지 물어보거나 S2가 업 상태인지 물어보거나 S3가 업 상태인지 인풋 값을 받을 수 있어요. 질문을. 왜? 우리가 뭔가 이 값이 있어야 추론을 할 수 있다. 왜? 얘가 조건에 만족시켜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얘를 추가적으로 물어보면 이 값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최종적인 추론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으면 이 쿼리는 뭐냐면 어떤 프라포지션, 즉 B가 널리지 베이스에서 한 러지컬 컨시퀀스냐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싱글 프라포지션, 그러니까 어타믹 프라포지션을 물어봐요. 그래서 얘가 결론을 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게 그 다음에 만약에 yes라고 대답을 못 썼을 경우는 뭐라고 얘가 false가 아니라 true인지 false인지 모를 때는 그것이 불가능할 때는 no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 경우에 1번 등이 이 라이트 L1 이게 고장났는지 안 고장났는지 알고 싶다는 거죠. 예. 이거는 true입니다. 왜 그러죠? 이거 왜 true예요? 이미
팩트라고 해놨기 때문에 추론할 필요도 없이 그냥 투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질문을 write L6라고 물어보면 얘는 no라고 대답합니다. 왜 그러죠? 현재 우리가 이 knowledge base에는 L6라는 게 없어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L6가 true인지 false인지 알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냥 no라고 답을 합니다. 자, 이게 쉽게 하시고요. 자, 이따가도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러면 어떤 과정으로 지금부터는 인퍼런스 엔진과 관련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만약에 L2가 켜졌냐? 여기 lit라고 하는 건 켜졌다 그런 뜻인데요. 두 번째 등이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 알고 yes or no 물어본 거예요. 야, L2 켜졌어? 자, 그러면 어떻게 추론을 하냐면 yes라고 답을 할 텐데 어떻게 하냐면 knowledge base에 가서 L2라고 결론을 내리는 규칙으로 갑니다. 얘가 true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죠? 얘가 true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잖아요. 그럼 얘가 언제 true예요? 이 조건이 만족이 되면. 이 조건이 만족이 되면 얘가 true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뭐냐면 write L2 그 다음에 live L2, OK L2가 다 true인지를 증명해야 돼요. 오케이? 자, write L2는 바로 true입니다. 왜? 이미 어텀 크로즈의 팩트로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얘는 true고 그러면 그 다음에 live L2인데 여기 live L2는 지금 주어진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live L2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걸 보니까 여기 live L2를 결론으로 내리는 규칙이 있어요. 그래? 그럼 얘를 만족시키는 조건이 뭐야? 봤더니 live W4예요. 자, live W4는 여기 지금 어토믹 크로즈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live W4가 true인지를 알려면 얘를 결론으로 갖고 있는 이 규칙을 가면 되죠. 가서 보니까 얘는 live W3 of S3가 만족이 되면 얘도 true야. 그런데 of S3는 사용자들한테 물어봐서 yes라고 답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live W3만 필요해. 자, live W3가 true인지를 알려면 바로 얘를 이 결론에 가지고 있는 이 규칙에 가서 보고 얘를 만족시키기 위한 조건. 자, OKCB는 이미 어텀 크로즈의 팩트로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live W5. 다시 live W5를 만족시키려면 live outside가 있어야 되는데 live outside는 지금 여기 이미 팩트로 있어. 자, 그러면 얘가 만족이 된 거죠. 드디어. 얘가 true잖아요. 얘를 만족시키기 위한 모든 규칙들이 순차적으로 모든 그 프로포션들이 다 true라고 나왔어요. 그럼 나머지 남은 건 OKL2인데 OKL2는 이미 여기 팩트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 모두가 true니까 lit L2는 yes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방금 보신 게 이제 탑다운 방식, 즉 백워드 체이닝 방식을 한 거고요.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프루프는 어떻게 하냐면 두 가지 방식으로 합니다. 자, 바텀업 프루프는 뭐냐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팩트를 기준으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을 다 내려버려요. 예. 뭐라고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팩트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얘는 포워드 체이닝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팩트를 토대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모든 아토믹 프로포지션들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바로 바텀업 어프로치입니다. 자, 그래서 프로시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와 같은 널리지 베이스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바텀업 프로프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뭐라 그랬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팩트는 지금 DE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 팩트를 가지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모든
어토믹 프로포지션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즉 true 값을 갖게 되는 모든 어토믹 프로포지션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empty예요. 비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첫 번째 어토믹 프로포지션이 D죠. 얘는 뭐라고요? true니까 바로 얘는 무조건 진실이야. 그래서 D라고 하는 건 항상 우리 knowledge base에서는 true야. 왜냐하면 팩트니까. 자, 그 다음 가서 보니까 E라고 하는 팩트가 있어요. 그래서 E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이 D가 우리가 이 현재 지식 베이스에 있어서 true라고 확신할 수 있는 프로포지션이에요. 자, 이 D가 true니까 가서 여기서 보니까 C를 가서 보니까 E가 만족이 되면 C도 만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C도 추가할 수 있네. 그래서 C가 추가가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C, E, D가 true라고 하는 추론까지 내려왔어요. 그럼 이 값을 가지고 또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뭐가 있나? 어떤 규칙에 가서 적용하면 되나? 가서 봤더니 B, 보니까 D하고 E가 true면 B라고 결론 내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D하고 E하고 있으니까 B가 또 추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A도 이제 추가가 되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바텀업 프루프 방식은 우리가 진실이라고 true라고 결론 내릴 수 있는 모든 프로포지션들을 찾아내는 것. 이 방식이 바텀업 프루프입니다. 자, 이렇게 찾은 다음에 사용자가 궁금했던 거, 야, A가 true야? 라고 물어보면 보니까 A가 true가 여기 있네. 그래서 true.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답을 다 찾은 다음에 야 물어봐. 그랬더니 야 A가 true야? 봤더니 여기 A 있네. true.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되게 브레스 퍼스트 방법처럼 가능한 모든 프로포지션들을 다 찾아내니까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반면에 탑다운 방식은 뭐냐면 목적 지향적이에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질문하는 프로포지션의 값이 true인지 false인지만 추론하는 게 이 탑다운 방식입니다. 아까는 결론 낼 수 있는 모든 결론을 찾아내는데 이 탑다운 방식은 뭐냐면 물어본 것만 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SQQ1 이렇게 되면 이거 A1부터 AM까지 다 이제 물어보면 답을 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yes 값이 나오려면 얘를 만족시키기 위한 A1부터 AM까지 얘가 답이 되면 되잖아요. 예. 그런 다음에 각각 또 A1을 만족시키기 위한 그 똑같은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규칙에 가서 또 만족시키면 되니까 아까 이거 설명드릴 때 이 방식이 이게 탑다운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문한 거 리트 L2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추론만 쭉 해서 역방향으로 나간 거. 그래서 이걸 백워드 체이닝이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얘는 우리가 질문한 것을 만족시키기 위한 조건들만 만족시키면 yes라고 답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B1부터 BP까지 이렇게 조건이 만족이 되면 A1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러면 바로 B1을 이와 같이 A1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A1 대신에 요거로 대체해서 넣는 거죠. 또 A2도 마찬가지로 A2를 만족시킬 수 있는 조건들이 있으면 얘를 대체해서 넣으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조건절에 있는 그 각각의 조건들을 개별적으로 또 서브 고울로 만들어서 모든 조건절에 있는 프로포지션들이 만족이 되면 A라고 결론을 yes라고 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는 거고요. 자, 이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 탑다운 어프로치는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첫 번째 아크는 뭐냐면 첫 번째 조건. 첫 번째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또 다른 규칙으로 분기가 되고 동일하게 만약에 A1으로 결론을 내리는 또 다른 규칙이 있다면 얘로 분기가 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쪽에 와서 이걸 넣어서 또 yes 값이 나오는지 확인하고 얘는 C1이 들어가서 확인하고 이렇게 분기하는 방식. 그러니까 뭐라고요? 각각의 조건에 있는 것들을 다시 서브골로 넣어서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는 스테이트가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 넥스트 노드에서는 스테이트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분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B1을 만족시키기 위한 규칙들이 있으면 그 규칙들이 하나면 하나만 갈 거고 여러 개면 여러 개로 또 아크가 만들어져서 나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조건절에 있는 조건들을 순차적으로 만족시켜서 최종적으로 모든 조건들이 만족이 되면 결론을 true라고 내리는 방식이 바로 이 탑다운 방식이에요. 네. 자, 그래서 아까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 같은 경우에 보면 만약에 A가 true야 false야 라고 질문을 했다. 아까는 이 질문이 없었어요. 그냥 무조건 다 찾았어요. 지금은 뭐냐면 목적 지향적이에요. 자, A가 true인지 false인지만 찾아낼 겁니다. 자, 그러면 A가 true인지 false인지를 우선 제일 먼저 확인하는 거죠.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 봐서 보니까 팩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규칙에 가서 결론을 낼 수밖에 없죠. 추론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A를 결론값으로 갖는 프로포지션이 맨 위에 있네요. 자, 그러니까 yes, A를 하고 싶으면 A를 뭐로 대체한다고요? B and C. 왜? 얘가 만족이 되면 얘가 true니까. 자, 그 다음에 다시 B는 D, E가 만족이 되니까 이렇게 대체를 하고 그 다음에 D는 보니까 이미 팩트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추론할 이유가 없어요. 얘는 true 값이니까 바로 지워버리고 이 C가 남았는데 보니까 E는 또 true예요. 그러니까 C만 남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 C만 true가 되면 돼요. 근데 얘가 C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E. 보니까 E가 팩트예요. 따라서 우리가 더 이상 확인해야 될 조건들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대답은 뭐죠? Yes.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 지금 보면 똑같이 BC까지 내려온 다음에 그 D는 됐기 때문에 E로 결론을 내리는 규칙이 잠깐만요. B로 내리는 결론을 내는 규칙이 두 개가 있잖아요. 두 개. 그래서 위에 방식은 이 규칙을 적용한 거고 아까로 표현하면 1로 하나 내려 아이고 이렇게 분기해서 하나 간 거고요. 옆에 또 다른 규칙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초이스에서는 뭐냐면 이 규칙을 적용한 거죠. G하고 E가 만족이 되면 D라고 결론을 내린다. 그래서 여기에 대체를 해서 보니까 이거는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얘를 만족이 되지 않으니까 이 경우에는 뭐냐면 fail합니다. 그러니까 이 패스에서는 true라고 얘기를 못하는데 이 규칙을 적용해서는 모든 조건들이 만족이 됐기 때문에 ask A 했을 때 우리가 yes라고 답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knowledge base는 그 안에 팩트와 규칙으로 어떤 지식들을 표현해 놓고 질문을 하면 그 안에 있는 지식과 규칙을 활용을 해서 그 질문이 true인지 false인지 추론하는 거다. 추론하는 방법에는 탑다운 방식과 그 다음에 바텀업 방식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제 파이썬에 가면 지금 설명드린 것대로 클로즈 그 다음에 knowledge base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예제에 보면 이 close right L1 이렇게 표현한 건 전부 다 팩트고요. 여기 지금 보면 85 라인에 있는 여기서부터는 이게 규칙인 거죠. 이게 조건이고 이게 결론이고. 그래서 이렇게 심플하게 표현을 쭉 하고 난 다음에
뒤에 가서 이제 이 logic problem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definition을 하고, 네, logic problem에 가서 이 prove라고 하는 이제 그 펑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 펑션에서 문제를 푸는데 지금 보면 아까 우리가 그 elect라고 하는 문제를 만들었잖아요. 아까 기억나시나요? 여기 와서 elect라고 하는 knowledge base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elect가 knowledge base의 이름이고 그 knowledge base에다가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던지냐면 W6 요 와이어 6번 전선이 지금 살아있냐? 라고 물어보면 얘가 뭔가 답을 할 거고요. 1번 등이 켜져 있냐? 물어보면 얘가 현재 가지고 있는 지식과 팩트와 룰을 가지고 추론을 해서 yes or no를 답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테스팅하면 YS6는 살아있다고 답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L1이 켜져 있는지 아닌지를 물어보면 얘는 이제 결론이 이런 질문들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결국 이게 다 false가 돼가지고 yes가 아니라 no 상태로 아마 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파이썬에 가서는 사실은 앞에서는 쭉 확인하시는데 그 logic top down .py를 IPython 하셔가지고 요 prove elect 여기 있는 거 말고 여러분이 궁금하신 다른 프로포지션도 질문을 하면 얘가 답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제 팀별로 쭉 정리를 하시면서 실습을 하시고 제가 팀방 방문하면 저에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